네, 네 분과 저까지 네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이사, 김민수 대표,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있나? 좀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네, 설레진 않죠. 죄송합니다. 아, 네. 뭐 요렇게 저렇게는 좀 설레는데 제가 김민수 대표님은 저는 두 분이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마이크 너무- 내려주세요. 너무,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저희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빠르게 내부자들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배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연한 정책 수혜주입니다. 성장주기도 하고요. 2차 전지 다음 타자기도 합니다. 과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력도가 조금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 분은 이 정책 수혜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패배터리 의견 확인해 보죠. 20조 시장, 아마 그 패배터리 시장에 집중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시대에서 필요로 한다, 시대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조선일 대표님은 적극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좀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몇 년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2030년 기준으로 20조 시장이고요. 네. 2050년에는 한 700조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확 커지네요. 네, 이게 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게 저희가 완성차, 전기차 같은 경우가 보급이 되고 그러한 기준에서 5년에서 10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30년에 20조 시장, 그다음에 50년에 700조 시장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시장 규모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통상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보하는 기업만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보다 한 2배 이상은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시장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저 오늘도 주차하는데 옆에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돼서 안 긁으려고 정말 조심히 주차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로 실적을 확인했고 이걸로 예전만큼의 텐베거를 먹기 어려우니까 폐배터리를 좀 보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폐배터리 아닙니까? 네, 앵커님 차가 더 좋은 차. 아니요. 네, 더 비싼. 아니요. 네, 그냥 그렇게 알고요. 네. 일단 지금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그렇게 필요로 하니까 예,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도 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앞선 국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죠. 중국이 먼저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을 개화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국영회사부터 조금 작은 회사들까지 준비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LFP라고 하는 이쪽이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또 활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나오는 정책적인 변화와 같이 지켜보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폐배터리 관련된 정책의 세 가지로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배터리 재사용, 네. 세 번째는 배터리 그냥 아웃, 버리는 겁니다. 아, 폐기. 버리긴 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아예 그 정도로 쓸모가 없게 되면은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재활용하고 나서 나머지는 또 폐기해야 되겠죠. 네. 예, 폐기는 또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었을 때 근데 이제 솔직히 LFP 계열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것 철, 인산, 뭐 리튬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재활용을 해서 뽑아낼 게 리튬 정도? 철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특정 품목과 특정 부분에 좀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삼원계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질이 모두 다 좀 광산도 개발을 하고 아니면 또 매장량도 그렇고 다 좀 희소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NCM 쪽의 주력인 회사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이쪽에서는 앞으로 커질 산업이고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커갈 시장 맞죠?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커가는 시장이고 지금 종목들은 보니까 작은 종목들
종목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폐배터리 사업합니다. 사업 목적에 추가시켜 놓고 우리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라는 쪽으로 해놓은 회사들만 움직이는데 네. 이건 핵심이 아니죠. 이런 쪽은 그냥 시장에서 보는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 정도의 매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거는 아마 돈이 되겠죠. 돈이 되면 대규모 라인 투자나 아니면 대규모 부지 선정과 이를 통해서 가져간다. 누가 할까요? 정현앵커가 합니다. 예, 되죠. 예. 제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 대기업이 합니다. 네. 네,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모든 산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대기업이 먼저 선두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뭐 납품을 한다든가 그 시장을 좀 키우는 역할, 네. 낙수 효과를 좀 받는데 우리 대표님, 조선일 대표님은 또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적극 지원한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전기차도 보조금으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조금 줄이는 추세처럼 폐배터리도 먼저 도와주고 천천히 좀 지원을 줄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럽네요. 예. 또 우리도 케미 맞춰가면 되죠. 예. 자리 바꿔드릴까요? 빨리요. 예. 네, 예, 예. 멀리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원래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에서 같이 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원래 태양광이 갈 때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2011년, 12년도 갈 때 미국이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배 가까이 가거든요. 종목이. 우리나라의 모시아이도 한 1,000배 가까이 갔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때도 보면 북미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 중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주도해서 이제 이걸 주도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대로 움직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폐배터리에 관련된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을 마련해서 신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33%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원 무기화죠.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잡으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법제화시켜 만들어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환경 오염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을 잘해서 에너지 쪽에서 특히 이제 폐배터리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네. 다섯 번째는 ESS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다 에너지 관련인데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정 부분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모듈로, 어셈블리로 갖고 있다가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바로. 네. 그러면은 뭐 한 5분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보다 더 빠른 충전 시간 한 18분, 20분이면 8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기준을 현대차가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싼 차종에 많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법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에너지 감소 문제로 배터리가 7년 내지 10년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를 빨리 활용하는 법안을 전 세계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맞는 산업이다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미리 담아봐야 될지 앞서 지금까지는 폐배터리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도 MPC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네. 세 분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이런 테마성인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탑픽으로는 이렇게 고려 아연을 두 분이 일치해서 꼽아주셨고 그리고 조선 대표님은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종목은 이제 고려 아연, 포스코 홀딩스로 나뉘어지지만 대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보기보단 진짜 잘하는 기업을 꼽으신 것 같은데요. 네. 고려아연 같은 네. 경우 그리고 저희가
그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기업을 본다고 할 때 가장 큰 포인트가 재련을 할 수 있냐 그 여부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고 네. 거기에서 마지막 공정에서 이 금속을 회수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게 그 마지막 과정이 재련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기업들은 뭐 재련에 대한 광산 이런 게 없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탑픽을 고려아연이라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능성이 성장에 대한 그 프리미엄도 부여를 하기가 힘든데 기본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현재 본업 자체로 그 시가총액의 가치를 매겼을 때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새로운 신사업이 비록 미래 가치를 이제 땡겨 오겠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이제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가 법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구체화되면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탑픽을 고려아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려 아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장 키포인트가 고려 아연은 재련에 대한 능력이 있다를 키워드로 꼽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이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딱 하나로 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대표님? 산업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련을 잘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자회사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죠. 아르헨티나 광산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착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고려아연도 뭐 여력이 많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이미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공장들이 그리고 이제 광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5월 달까지 주가를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한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많이 봤을 때 이런 전 세계적으로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포스코죠. 갖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채팅방에 파워로직스 언급해 주세요라는 분도 계신데 오늘 세 분은 모두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대형주들로 집중을 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단기간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마무리해 볼게요. 파워로직스, 네. 영화테크, 네. NPC, 뭐 이지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작은데 뭐 테마 뭐 어떻게 엮일 수 없을까 싶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또 같고요. 약간 그들 종목은 손맛이 좀 있죠. 그렇죠. 그 손맛 보려고 지금 매매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시세도 확 바뀌면은 그 손도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실질적인 수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폐배터리의 전문가 우리 이사님이시죠.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지금 또 LG화학이나 또 합작법인을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이 물론 좀 회사 측면에서 네. 주주들을 위해서 좀 뭔가 주주가치 제고가 좀 있어야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사업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탑픽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세 분 모두 다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또 우리금융까지 이놈의 횡령 이거 혼나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가 재개됐고 오늘 좀 변동이 큰 상황이잖아요. 많이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의견, 오셈 임플란트에 대해서 목표가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너무 제작진이 짓궂죠.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네. 오셈 임플란트의 목표가로 여쭤봤을까요? 여기서 가장 높은 16만 원. 예. 우리 조선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높게 주십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 한 7만 명이 넘는 주주분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죠? 네.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떻게 되나 저도 이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발표돼서 오늘부터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반등 나왔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한 2천억대 횡령 이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거래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긴급 이사회를 어제 열어서 이제 3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 되는 의미죠. 그쵸, 그쵸. 그래서 300억 정도 규모의 네. 자사주 매입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괜찮아요. 1분기 영업 같은 경우는 한 512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성장을 했고 매출도 2,341억으로 한 36%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이 횡령만 아니었다면 이 주가가 엄청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영업을 확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치과에서 치과 재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치과 그 기업들을 치과 기업을 M&A를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26개국에서 30개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페인 등 해외 법인에서 5곳을 추가 설립을 해서 그동안 이제 지금도 작년에도 매출이 좋았는데 올해도 매출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서도 필라델피아 생산 공장을 얼마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한 1,396평 정도 되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생산량을 한 58%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2천억대의 직원의 요게 이 횡령만 없었다면 주가는 훨훨 날아갈 텐데 맞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주가가 재거래돼서 다행이고요. 7만 명이 넘는 주주들 여러분도 힘내시고 앞으로 단기 고점, 직전 고점이었던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6만 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 본업에 대해서 그래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돈을 또 잘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16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견고하다 보셨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수출을 주목하자. 실제로 의료기기 판매가 뭐 미용도 그렇고 이런 치과치료 의료기기들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출 그리고 부속품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네, 잘 벌죠. 잘 버는데 목표가가 제일 제가 낮습니다. 쌌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로는 시장이 그동안 다 좋은데 네네. 뭐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그 임플란트나 치과 의료 관련된 쪽 다 좋죠. 네. 뭐 대부분 비슷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주가가 3,000대였었죠. 네. 지금은 2,600, 700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거래 정지되는 동안 시총지킴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쭉쭉 올라와요. 시총이. 거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에 지수를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독야청청 가기는 좀 변동성도 여러 가지 클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 실적 좋은 거다 이런 건 다 말씀드리는데 하나 특이한 게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담보대출을 9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90%나요? 네. 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사업적인 여러 가지 또 활용도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담보대출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어떤 또 급변이 나왔을 때는 또 부담감이 될 수는 있는 또 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또 화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되 아마 변동성 크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보셨던 13만 원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시장 안정과 함께 주가가 중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뭐 수출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뭐 앞으로 수요나 뭐 중국 시장에서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커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정도만 한번 더 언급을 살짝 드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희망으로만 바라볼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를 얘네는 거래 정지되면서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견고하다라는 면을 봤을 때 그래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우리가 완전히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어 보입니까? 현재 국면에서 네. 저희가 감안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적인 측면이 환기 종목이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게 기관의 펀드에서 특정 비율이라든지 그 부분이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수급적으로요. 네, 그렇다 보니 오늘은 매도가 나올 수 있겠고
뭐 이게 어디까지 빠진다, 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거를 저희가 뭐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만 따지고 가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쉬었던 기간에 디오라든지 다른 그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 움직임을 대입을 해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14만 원 정도는 가능한 가격이라서 14만 원 이상이라고 저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업이 견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한 기업이 나타났어요. 우리금융이라고 어제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속보를 좀 받아보면서 아니 얘들 정신 안 차렸나라는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500억을 또 횡령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횡령이 쉬우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 아, 여기 대표님, 아, 예. 네, 김민수 대표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따질 거는 저한테 다 따지시는데 아, 네. 뭐 잘못 전직 은행원이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했지만 근데 또 얘네 또 마침 실적 괜찮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민영화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아니 이러면 누가 은행 가서 돈 맡깁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특히 은행원이 은행 돈 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왜 생각을 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은행원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손님이 만약에 이제 500만 원, 100만 원짜리 답을 이렇게 쭉 갖다서 딱 올려놓게 되면은 이거를 견물생심처럼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참 일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따끔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관리해서는 그럼 만약에 또 그 보통 보면은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거의 다 회계팀, 자금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프로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정현 앵커처럼 네. 아파도 나와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앵커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말을 못 잇겠네요.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런 어떤 또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계속 강화돼야 되겠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터지게 되면 결국은 당하는 건 저희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럴 정도 이제 첫 번째는 규모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크게 흔들릴 만한 규모인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어떤 거래 정지나 아니면 또 심각하게 회사에 위협이 될 정도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면은 솔직히 좀 아주 작은 미미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처벌받고 나쁜 일 했으면은 처벌받아야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 실적과 또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일단 갈 길을 가겠죠. 네. 그런 쪽인데 일단 우리금융 저는 예 거래 안 합니다. 거래 안 하겠다. 네. 아,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2%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은행에 대한,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인지, 또 잔인한 제작진이 이 종목 가지고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여기 목표가 되게 좋아하네요.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이사님 보류, 그리고 16,000원, 2만 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조선일 대표님은 또 이번에도 목표가를 가장 높이 주셨는데 훼손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생각으로는 금융사가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걸 좀 처음 봤어요. 원래 이제 아니 6년 동안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이제 슈퍼바이저를 백단해서 원래 이제 관리를 다 하는데 그거를 감시를 못했는지 이게 뭐 의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은행이 그걸 감시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조직범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네. 이거는 이제 처벌받아 마땅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금융이 이제 민영화로 되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요즘 뭐 9to6 해가지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몇 개 이제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인데 25일인가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수원 아니 저기 어디죠? 그 용인에 이제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공동 점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거기 딱 들어가면 하나은행에서 점포에서 업무를 보고 바로 옆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혼나야 되겠죠. 잘못한 것은 혼나야 되는데 앞으로 민영화를 하면서 업무 영역도 지금 활발히 넓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를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은 또 중소형 증권사를 열심히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앞으로 이 증권사를 넓히기 위해서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다행히도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불법이 저지러져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 1, 2년 안에 못 잡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빨리 이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민영화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잡힌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뭐 후속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엊그저께 보니까 보험주들은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을 되면서 갖고 있는 RBC가 율이 보통 150% 이상 돼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조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은행주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그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책정해드렸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다만 네.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자기 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은행 그리고 오셈 임플란트 혼나야 되고요. 횡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이 21세기에 네. 횡령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본때를 보여줘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 봤고요. 원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은 모르는 주제를 저희끼리 뽑아봤어요. 건설주의 상승, 남다른 의미. 오늘 철강주를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건데 건설도 같이 가고 지금 채팅방에 건설 오늘 잘 갑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급히 끼워 넣어봤는데 이게 대우건설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건지 또 네.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네요. 이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왜 움직이냐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봄직한데 네. 이게 그 정책 반영 이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이전에 평균적인 그 건설주 소위 말해서 뭐 저희가 그 지표를 보자면 PBR로 한 0.7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정도까지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대형 건설사가 하락을 했었고, 근데 오늘 이제 뭐 실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세로 이어진다고 하기에는 저는 뚜렷하게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 정책은 나올 거고 하지만은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이익 구조상에서 기존보다 달라진 게 뭐 약간의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 뭐 비용적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면이 늘다 보니 그 점에서는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쪽을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자재가 더 좋다 해주셨고요. 지금 상승님은 대우건설 미쳤네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동신건설 모냥 이렇게 오늘 중소형 건설주도 좀 많이 올라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지금 투자할까 말까 고민인 게 네.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이건 뭐 정책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좀 추세를 보니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고 또 새 정부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건설주가 갈 것 같기도 하다만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또 철근값 오르고 시멘트값 오르고 그러면서 이 과연 건설사들이 요거를 다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땡겨 쓸 수 있을까 요게 의구심이 있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면 집을 사야 집을 못 네. 사니까 자, 이걸로 예. 사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건설주로 해서 집을 사겠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지금 동향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는 리오프닝주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움직인다는 얘기는 또 마스크 해제 뭐 얘기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그동안에 공기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 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요즘 국내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 쪽에서 많이 자유로운 회사들이 우려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겪어낸 회사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희 투자 심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잘 적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제 정책적인 변화 빼고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이제 기대감인데 저는 내수 말고 해외 쪽에서 그 해외 플랜트, 해외 수출
이 정도 유가면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내수는 그냥 그렇고 네. 해외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 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런 쪽 뭐 DLEN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은 한번 그래도 좀 차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수주를 보시면 확실히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를 보시는 거네요. 그렇겠죠. 예. 네. 오늘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석구님이 실적 잘 나오면 주가는 가야 되는 건 정석입니다라고 해주셔서 오늘 일장도 이 정석을 받아들이며 건설이 가는데 이제 여기 김민수 대표님은 대형 건설사를 보셨다면 조선일 대표님은 어느 쪽을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 잘 나서 쭉 가면은 그 다음 달에 항상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중소형 건설사를 봐야 될까가 살짝 궁금한데요. 네, 저는 다 사라. 다. 여기 현금 많으신가요? 예. 왜냐면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들 1980년도에 이제 중동의 건설 부분이 불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71년도, 79년도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일로 엄청나게 돈 벌었던 중동 애들이 쓸 데가 없잖아요, 돈이.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호텔도 짓고 막 이러면서 중동부이 이랬는데 1980년도 때에 삼성전자를 살래, 현대건설을 살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현대건설을 샀습니다. 현대건설이 1,000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삼성전자는 1,000원, 2,000원이었거든요. 중소형주였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났어요, 지금. 작년에 3월 달, 4월 달에 마이너스 43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거의 한 지금 600% 이상 올라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13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오일 쇼크 나고 나면은 오일로 돈 버는 애들이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자력 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프랑스도 지금 보면은 마크롱이 다시 됐는데 원자력을 엄청 싫어했던 마크롱이 원자력을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에너지 사업 부분과 함께 건설 부분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SOC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SOC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입니다. 제가 이제 동부 이천동에 살고 있는데요. 집 주변에 현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고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왜? 리모델링, 재건축 다 들어갑니다 지금. 심지어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있는 그 예전에 있는 거기 지금 재개발 들어갔죠.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목동도 지금 재건축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에 가장 좋은 거는 SOC고 SOC 사업에서는 건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주 다 사세요. 건설주 다 사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동부이촌동 사는 TMI까지 알게 됐어요. 그죠? 자랑. 이성 이사님. 그러면은 앞서 이성 이사님은 네. 건설도 좋지만 나는 건자재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건자재 쪽에서 어느 쪽인지 좀 분야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그 재료 가격들이 인상이 됐어요. 네. 시멘트라든지 철근 이쪽이 인상이 되고 주가가 반영이 된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정부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분명히 보니 공급할 테니까. 네, 저는 시멘트랑 철근 쪽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타이밍 맞춰서 건설주, 시멘트, 철근 다 올랐는데라고 글이 네네. 올라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이러한 가격 상승을 반영한 주가지만 네. 그럼에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시점 이전에 한 번 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주목받으면서 일단은 네. 당장의 실적이라던가 가치 평가보다는 네네. 그 이슈 때문에 오르니까 네.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저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오늘 네. 저희 내부자들에서 세 가지 다뤄봤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폐배터리 이야기했고, 두 예. 번째 오스미 임플란트 했고, 세 번째는 건설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애를 꼽아주시면 뭡니까?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근데 지금 흐름을 잘 보면은 철강, 건설 이렇게 돌아갑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경민이. 예, 경기민감주. 조선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시면서 경기민감주 잘 챙기자. 이렇게 그냥 애써 애둘러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기 하나만 더. 레미콘은 아직 안 갔는데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시멘트랑 뭐 거진 비슷합니다. 아, 거진 네. 비슷하다. 네, 유진기업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아, 유진기업, 레미콘, 거진 비슷하니까 좋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내부자들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